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남편과 3살 된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하고 지내게 된 언니라 다른 집 언니 동생과 달리 엄청나게 친하거나 살갑지는 않지만 말이죠. 제가 시작부터 왜 언니가 집을 나갔었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저희 집과 저희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 언니와 관련된 이야기라 언니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네요. 왜 그런지는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니가 집을 나간 건 다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이해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이죠. 나 이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더는 못 살겠어. 혜영아, 그래도 가족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서야. 가난과 가난이 더해지면 더 가난해지기밖에 더해? 나는 여기에 더 있다가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어질 것 같다고. 네,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느니 마느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가난하고 없이 사는 집이었어요. 교복 살 돈이 마땅치 않아서 누가 입던 교복을 물려 입어야 했고 비싼 수학여행도 비용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런 우리 집의 가난이 불편은 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언니는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을 무척이나 부끄러워했거든요. 저는 언니의 그 부끄러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춘기 없고 예민한 시기의 가족의 가난함은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어느 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을 때도 저는 언니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됐을 뿐이었죠. 저에게는 언니였지만 아직 어렸고 그 나이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언니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에게는 연락해왔어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인터넷 메일이나 나중에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늘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연락해온다는 걸 절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도 했어요. 뭐 부담스러워서 그랬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이런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결혼해. 라고 말이죠. 언니 나이 23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막 20이 됐던 때였으니까요. 23, 결혼하기에는 매우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고 쳤어? 그런 제 질문에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 같긴 했어요. 언니는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것도 자신과 근 10살이 많은 남자의 아이를 말이죠. 결혼식에는 너만 와. 나 가족 없다고 했어. 그런 게 어딨어. 멀쩡히 있는 가족을 왜 없다고 해. 그러면 인제 와서 가족이 있다고 해? 나 고아라고 다 말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이 잘 산단 말이야. 가난하고 사고치는 사돈보다 사돈이 없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이제 절대 말 못해. 그러니까 너만 와.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언니에게 화가 조금 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여전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취직하고 엄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전보다 훨씬 살만해지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언니 눈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집이었나 보더라고요. 식구들을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는 언니가 미웠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보기는 해야겠더군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가족 하나 없이 치르는 결혼식이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시댁이 잘 살고 형부되는 사람의 직업이 좋다는 언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듯 했어요. 그래, 너라도 잘 살아라. 잘 살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뭐 그렇게 막연히 말입니다. 언니의 결혼식 이후 저와 언니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뭐 언니가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언니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제가 종종 안부를 묻기는 했었는데 그 결혼식 이후에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언니를 찾지 않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언니가 처음에 집을 나가고 몇 년 정도는 찾았어요. 그러다 언니가 자리를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해온 어느 순간부터는 찾지 않았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부모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언니가 모르는 척 해주길 바라니 모르는 척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말이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자식이 부모 몰래, 부모가 가난한 게 부끄러워서 부모를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부모님의 심정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연락을 끊은 채 살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벌어서 대학도 나오고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낳았고요. 남편과는 일을 하면서 만났어요. 제가 대학 7년을 다녔거든요. 중간에 휴학하고 돈을 벌고 뭐 그러느라 말이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만났습니다. 직무상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학생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학비 벌어야 해서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끈기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벌러 나온 것만 해도 끈기가 있는 건데요? 아니에요. 이거라도 안 하면 부모님이 정말 가만히 안 둔다고 하도 엄포를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남편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그냥 남편도 저처럼 집이 힘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갔고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의 당찬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매사에 긍정적이고 나천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없었던 모습이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했고 저희는 연애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끌고 온 차를 보고 제가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웃긴 일이기는 하네요. 이거 누구 차야? 빌린 거야? 아니, 내 차인데? 차를 왜 빌려?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 대출 받은 거야? 할부야?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런 짓을 해. 오빠, 제정신이야? 남편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제 잔소리에 어리둥절한 듯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물었어요. 자기 몰라? 뭘 몰라?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내가 오빠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어떻게 알아? 말해준 적이 없는데. 말해준 적이 없긴 하지. 그래도 나는 아는 줄 알았지. 회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어쩐지 나 돈 못 쓰게 하더라니.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뭔가 엄청나게 웃긴 듯 으하하 하고 웃더군요. 제가 영문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듯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 우리 아버지 회사야. 무슨 회사? 어? 내가 다니는 그 회사? 우리가 만난 거기?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고졸인데?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했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는 막 엄청나게 규모가 큰 기업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이 100여 명이 넘는 중견기업 정도는 되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고졸이었지만 거기 대졸인 직원들과 함께 정규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딘가 묘하게 직원들이 남편에게 잘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몰랐었어요. 남편이 그 회사의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로 몰랐나 보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라 낯이 부끄러워졌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둥, 돈을 아껴 쓰라는 둥 했던 모든 말입니다. 그리고 오빠도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일부러 싸고 맛있는 식당들만 골라서 데이트 코스를 잡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몰랐다니까. 나는 네가 더 좋아지는데?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고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뭐 아무튼 남편이 부자라는 사실은 저에게 그다지 감흥이 없기는 했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7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할 만큼 말이죠. 언니는 그 가난이 싫어 집을 뛰쳐나갈 만큼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남편 부모님이라면 그런 가난한 집 사돈을 반길 수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싫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결혼을 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 헤어지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청혼을 해왔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연애를 3년쯤 했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 또한 그랬어요. 그때가 남편이 저에게 하는 첫 프로포즈였어요. 우리 결혼하자. 어?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한 번에 승낙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거니까요.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뭐가 어려워? 뭐 조금 빠르긴 해도 그렇게까지 빠른 건 아닌데. 내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한 애들이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건 너희들 세상 일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받는 게 싫었거든요. 보나마나 남편의 부모님들이 반대할 게 뻔한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에게 돈이 없어서 겪는 서름이나 하는 언니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으실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첫 프로포즈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도 별말이 없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년 뒤 다시 한번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결혼이 우리 두 사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대 가족이 만나는 건데 나는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거든. 그래서 겁이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이 없어서 오는 상처는 언니가 좋게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이죠. 제 그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반신반의하며 시댁 어르신들을 만났고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까지 혼자 다 알아서 다니고 뭐 그런 모습을 말이죠. 우리 애는 끈기라는 게 없는데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나는 너무 좋네. 그 이후로 뭐 남편과 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말입니다. 제 결혼식에 언니를 부르려고 했지만 언니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겨우 바뀐 휴대폰으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연락이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늘 그랬던 말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시집을 간 그 시댁 집안이 괜찮았었다고 했잖아요. 형부되는 사람도 학벌도 직장도 다 괜찮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게 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해준 조그만 아파트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더 큰 집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이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 아파트도 충분하다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부담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 집보다야 위치도 또 새 아파트라 시설도 좋아서 훨씬 살기 편해지기는 했어요. 늘 저 때문에 호강한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지금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크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라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혜민아, 잘 지냈어? 언니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 저도 화도 나고 서운하고 뭐 이런 감정들보다도 먼저 반가운 마음이 크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였으니까 말이죠.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그런 서로의 안부 같은 것들을 물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못 가서 미안하다고요. 요즘은 어때? 별다를 게 있나?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지. 그런데 참 세월이라는 게 무섭더라. 세월이 흐르고 나도 안정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 세월이 흐르고 본인의 인생도 안정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고 말입니다. 이기적이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언니를 보면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딸을 하나 낳았다고 하더군요. 잘 자라고 있다고 말이죠. 아직 시댁 식구들은 몰라? 언니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지를 묻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단번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언니가 민망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댁 어르신들은 아직 모르시고 남편은 알아. 안지 조금 됐어. 그러면서 사실 연락을 한 것도 남편이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을 좀 보고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 말은 조금 서운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얼굴을 보고 살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아빠 보는 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왜? 엄마랑 아빠가 제일 언니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아직 내가 용기가 안 나서 그래. 용기가.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먼저 가난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인제 와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찾아와 부모와 자식 간으로 지내자고 하는 게 염치가 조금 없어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차차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자기도 동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다면서 말이죠. 얼른 날짜를 잡으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언니네 부부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어요. 그 만남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냥 반가운 만남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언니가 정한 장소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한식당이었어요.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차를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너 여기 처음이지? 아니, 전에
시댁 어르신들이랑 한번 와본 적이 있어. 그래? 언니가 그 말이 굉장히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니는 제가 시집을 잘 갔을 거라는, 부자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제가 못 살고 있을 걸로 생각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였겠죠. 네가 여길 어떻게 와봤어? 와 같은 반응 말입니다. 그래 뭐 특별한 날 무리를 해서라도 한 번쯤 와볼 만한 식당이기는 하지. 우리는 여기 단골이야. 그 말투만 봐도 이미 저를 충분히 무시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기분을 없지 않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언니에게 좋지 않은 말이나 감정을 가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찝찝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찝찝했지만 그래도 이 식사 자리를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애써 웃으며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다 체했던 거 보면 마음이 영 불편하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형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한테 들었어. 혼자 돈 벌어서 학비 마련해가며 대학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그게 뭐 고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학교에 그런 애들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 주변에는 정말 하나도 없어서 나는 처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불굴의 의지야. 나는 금방 그만뒀을 거야. 애가 어렸을 때부터 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언니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냥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걸. 그 상황에서 굳이 독하다는 표현을 한 것도 거슬렸습니다.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모습에 이 사람 좋아한 거잖아요. 남편도 그 말이 거슬렸는지 웃으며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치.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꿈을 다 포기하니까. 그러면 자네는 요즘 뭐 하나? 하는 일이 뭐야? 어딘가 묘하게 아랫사람 다루는 듯한 말투였어요. 아니 남편이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갑과 을 같다고 할까요? 마치 부하 직원 다루는 듯 남편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회사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얼굴이 되더군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되게 작은 회사 아니야? 인성을 찌푸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부의 모습에서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제 손을 잡아서 일단은 한번 참았던 것 같아요. 뭐 유명한 회사는 아니기는 해도 내실은 있어요. 내실 없는 회사가 어딨나? 돈 많이 주고 유명한 회사가 제일이지. 제가 알기로는 형부네 집안은 형부네 부모님 중 한 분이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한 분은 선생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사람이 됨됨이가 바르다. 뭐 이런 소리도 언니가 있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말입니다. 형부는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 대학을 나와 현재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가 전에 자랑하듯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임원도 달 수도 있다나 봐. 알지? 대기업 임원 되면 연봉부터 엄청나게 뛰는 거. 그러면 좋겠네.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만약 누군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조건만으로도 무시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면 제 남편을 보이는 조건만 봐서는 무시할 만하긴 했습니다. 그 회사가 남편 아버지 회사인 걸 몰랐을 경우에는 말이죠. 형부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희 시댁만 못했을 거고 형부 월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저희가 물려받게 될 재산의 반의 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만약 남편의 조건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 생각이 없기는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무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회사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언니의 말투를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우월한 감정을 채우고 싶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솟더라고요. 나는 언니가 그간 정말 나를 그리워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정말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벌어. 네가 같이 안 벌어도 돼? 그 정도로 살림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회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나와? 사람은 눈을 높게 두고 살아야 하는 건데. 하긴 뭐. 저한 상황이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언니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지만 바보라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저건 안타까워서 나를 걱정하는 마음의 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너보다 위에 있고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런 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 뭐, 네가 행복하다면 된 거지. 그래, 뭐든 당사자가 행복하면 그게 된 거야. 그 묘하게 불쌍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고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유치하잖아요. 정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온 힘을 다해 꾹 참았어요. 우리 애는 유학 보내려고? 아직 어리지 않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해. 상류층. 솔직히 비웃음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것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때였던 데다가 시부모님이 한 분은 전문직이고 한 분이 선생님인 걸로 상류층 소리가 나오는 거면 저희는 뭐 재벌이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기가 찬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한 말인데 남편은 웃음을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돌이켜보면 볼수록 언니가 너무 창피하네요. 남편에게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게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보여드릴 때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한쪽에서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쪽은 그 무시하는 쪽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을 참는 기이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 형부가 술이 한번 들어가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가 죽는데 두 사람은 기가 안 죽어. 본심이 나오더군요. 저희를 기죽이려고 나온 자리였던 겁니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받고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우러 나온 자리 말이죠. 기가 왜 죽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 안 죽는 거죠. 보통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기가 죽잖아. 뭐가 잘났는데요? 제가 그때는 욱해서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물었습니다. 제 그 말에 형부가 욱한 듯 보였어요. 얼굴이 더 벌개졌거든요. 훨씬 잘났지. 딱 보면 모르나? 아니, 그런 걸로 기가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 내 삶에 만족을 하면 그럴 이유도 없지 않아요? 저희는 되게 행복한데? 그런 제 말에 순간적으로 형부는 입을 다물더군요. 언니는 뭔가 버튼이 눌린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그때 집을 나온 것도 결혼한 것도 잘한 선택이고 나는 내 동생보다 훨씬 더 잘 사니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 뭐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거고 말이죠.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보면요. 그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지. 더 가지고 덜 가진 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게 천박한 거 아니야? 언니가 그 말에 입을 또 꾹 다물더군요. 자기야, 그만해. 남편이 가만히 옆에서 말렸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언니와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걸 반가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족끼리는 연락하고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외동아들인 자기는 그래도 그런 형제라도 있는 제가 부럽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만하고 다시 밥 먹자. 형부도 뭔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다시 밥을 먹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고 앞으로 언니를 자주 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마 형부가 그 다음에 한 말들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자네는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 형부가 가만히 그렇게 묻더군요. 다음 무시할 거리를 찾는 듯 말입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면 알아준다는 대학을 나왔으니 남편은 그보다 안 좋은 대학을 나왔을 거라 확신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 회사에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고졸이긴 했으니 그 예상은 적중을 하기는 했네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 대학을 안 나왔다뇨? 말 그대로 대학을 안 갔어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고 자랐거든요. 뭐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겨서 안 간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집이 굉장히 부자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둘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고졸이라는 말이야? 형부가 엄청나게 당황한 듯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경악하는 얼굴과 목소리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고 경악할 일인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형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와 남편이 그런 형부를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형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정말이지 상식 밖의 말들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괜히 나왔구만. 네? 그게 무슨... 고졸이랑 겸상이라니. 네? 제가 경악을 하며 되물었어요.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입을 쩍 벌리고 앉아있는데 형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쪽팔려서 저놈이 동서라고 어디에 이야기나 제대로 할 수 있겠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동서지간 잘 지내볼까 하고 나온 자리인데 이러면 어디다 동서라고 말도 못하잖아. 당장 가지. 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언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실 그 손길에서도 보였어요. 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뭐 그러고 사는 것도 지 팔자고 지가 스스로 자처한 거겠지만 말이죠. 네, 가요. 언니는 거기서 형부를 탓하거나 눈치를 주기는커녕 저와 남편을 혐오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정말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둘 다 앉아요. 제가 정색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나 부모님이 늘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농담으로 자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 낮은 목소리와 굳은 표정의 언니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야? 앉으시라고요, 당장. 아니 이게 버릇도 없네? 앉으셔서 사과하시라고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단호하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형부는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기가 죽지 않는 제 태도에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 자존심에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처제한테 지고 싶지 않았겠죠. 본인이 먼저 잘못한 거라고도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남편이 너희 집보다 100배는 잘 살고 네가 가진 돈의 수백 배는 더 가졌어. 알아?
뭐?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자 형부는 움찔하더니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오히려 더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형부와 언니를 보며 제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은 공부를 못해서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안 간 게 아니라 가서 딱히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간 거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우리 시아버지 회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제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상속자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부잣집에. 뭐라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 우리 남편이 아까 다닌다고 했던 그 회사 창업주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어디서 돈도 코딱지만큼 있는 것들이 우리 남편 앞에서 유세를 떨어? 너희 재산 얼마 있냐?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버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치하긴 했지만 돈으로 그리고 가진 걸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도대체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가졌길래 이렇게 유세를 부리고 남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을 해? 그 회사가 네 남편 부모님 회사라고? 그게 진짜라고? 그래, 그렇다고. 더 말해줘? 우리 남편이 그 회사 창업주 아들이라고.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여보, 그거 줘봐. 당신 명함. 남편이 옆에서 하면서 순순히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남편은 엄청나게 순해지거든요. 제가 무섭다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건네는 명함을 형부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형부는 그 명함을 가만히 주워 들더군요. 그리고 그 명함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사? 네, 지금은 이사예요. 그쪽이 그렇게 달고 싶어도 아직 못 단 임원. 언니가 형부의 손에서 그 명함을 뺏어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얼굴을 한 대 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동생을 고작 지 자랑하려고 지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는 도구로 썼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에요. 이리 줘봐. 확인을 좀 해보게. 형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언니의 손에서 명함을 뺏어들어 그 안에 적힌 회사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주말이긴 했지만 출근한 인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상대방 쪽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고 형부가 남편의 이름을 대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사님,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그 대답을 들은 형부의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된 듯 보이더라고요.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이미 아버님께 물려받은 재산만 100억이거든요. 사실이었어요. 100억 정도는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건물과 땅, 주식 뭐 그런 것들을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집에서 다시 들은 바로는 남편이 그것보다 많다고 다시 이야기해줬지만요. 100억? 형부는 그것보다 더 많아? 그것보다 더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설마 그 정도도 없으면서 상류층이네 뭐네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겠지? 이만큼 가진 우리도 그런 말 함부로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솔직히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가진 걸로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무시한 대상이 앞에서 으스대던 대상이 본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잘 산다는데 말입니다. 고작 그 정도 벌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남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고 살지 마. 언니, 그럴수록 더 없어 보여.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에게 나가자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여긴 우리가 계산하고 갈게. 우리한테는 진짜 껌값이라서. 그렇게 언니네 부부와 엄청나다며 엄청났던 만남이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괜찮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 뭐 그런 엄청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어쨌든 제 언니니까 저한테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게 부끄럽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마 확인을 다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이 그렇게 잘 산다는 걸 말이죠. 그날은 나도 미안했어. 그런데 너도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사과를 해? 나 무시하면서 막말한 거. 웃기시네. 그건 언니가 먼저 했으니 나도 한 거지. 나는 지금 사과했잖아. 언니가 사과한 건 당연한 거지.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받아치고 진실을 말해준 거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어. 언니는 저에게 사과받고 싶어서 연락해 온 거더라고요. 나 거기에 앉혀놓고 보여주고 싶었겠지. 언니가 더 잘 산다고. 그런데 아니어서 어떡해? 내가 더 잘 살아서 화났지.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봐. 언니는 그 말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통화도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한 채 끝이 났어요. 저는 언니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니를 보고 싶고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고만 생각한 저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짓밟은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언니가 먼저 연락해오고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하셨을 테고 저는 절대 말해드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형부한테 연락이 왔었어. 라고 말이죠. 뭐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성상 자기보다 더 가졌거나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친한 척 들이댈 걸로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이 맞더군요. 뭐래?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할 기회를 달라던데 다시 만나자고 당신이랑 언니랑 다 같이. 우리가 그때 샀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당신한테 물어보고 대답해준다고 했어. 당신이 그러자고 하면 그럴 거고 싫다고 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저는 그 부부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해. 그럴 줄 알았어. 알겠어. 남편이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형부가 언니고 당장 다시 얼굴 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생각은 더더욱 말이죠. 또 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난 뒤 언니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날은 나도 생각이 짧았어. 오랜만에 보는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내가 그때 집을 나와서 엄마고 아빠고 동생이고 다 버리고 산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계속 증명을 받고 싶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었고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라고 말이죠.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직 언니를 다시 만날지 아닐지 정확하게 결정을 짓지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괘씸한데 또 핏줄이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망설여지는 이유는 언니도 언니지만 형부 때문이기도 해요.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 가진 것들에 콩고물을 받아먹을 생각으로 저러는 게 너무 훤히 보이거든요. 잠시 본 거였지만 그러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였고 말이죠. 나는 그냥 여태처럼 인연 끊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그냥 너무 훤히 보이잖아. 너희 부부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언젠가 한번 다시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거든.
없어도 잘 살았잖아. 그냥 모른 척 여태처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께 이야기를 들으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오래전 집을 나가 연락을 끊겼다가 다시 만난 언니가 저와 제 남편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고, 그리고 지금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제 남편이 본인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걸 알게 되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속이 훤히 보이는 그 만남을 거절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까지 부모님께 알리는 게 좋을지도 말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여전히 언니에게서 연락이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부분도 괘씸하긴 하네요. 왜 부모님께는 아직 연락하고 있지 않은 건지 말입니다. 사실 오지 않은 미래지만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뻔히 보이는 길이라는 게 있기는 하잖아요. 저는 직감적으로 지금 알 수 있어요. 언니와 계속 연을 이으며 사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 제 최고의 인생의 스트레스 지수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진 걸로 또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만큼 천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희 언니일 거라고는 그리고 형부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언니나 형부 같은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누군가를 가지거나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상처가 크게 되거든요. 저희는 가진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랬는데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처지에서는 아마도 더 큰 상처가 되겠죠. 남에게 그런 큰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상처는 준 만큼 되돌아온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 보니 주저리 말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네요. 짧게 쓸까도 했는데 하다 보니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전하며 이제 제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내듯 이야기와 제 감정을 글로 쓰다 보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쓰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다면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의견 남겨주시면 더더욱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틈틈이 꼭 물 많이 마셔주세요. 요즘 같을 때 물 많이 마시는 게 탈수 예방에 좋은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는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요. 부모님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와중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진정으로 로맨틱한 부부가 뭔지를 보여주셨죠. 비록 두 분의 결혼은 당시 제가 뱃속에 있는 터라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두 분도 다툼이란 것을 하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서로 존댓말을 쓰셨고 그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에 흠집을 내지도 않고
어릴 때야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당연했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하며 키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아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초등학교에 나왔던 반 친구 하나도 저와 똑같이 외동아들이었는데 걔를 보면 걔네 부모님은 맨날 우리 아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고 맛있는 것만 사주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 같은 외동아들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반 친구가 좋은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부러워하며 소리치곤 했어요. 엄마, 나도 내 친구가 입은 거 똑같은 걸로 사줘. 상우야, 저건 너무 비싼데? 엄마가 나중에 사주면 안 될까? 아, 왜? 나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당시 제 친구의 부모님처럼 아들이라고 무조건 떠받들여주고 뭐래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저를 키웠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서 자랐을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똑부러지게 저를 키워주셨기에 그래도 지금같이 인간굿이라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렸던 전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아, 왜 우리 집만 가난해? 다른 집에는 나랑 똑같이 외동인데 맨날 소시지 반찬 먹고 좋은 장난감 받고 그런단 말이야. 아, 나도 그거 갖고 싶다고. 나도 똑같이 해줘. 이 녀석아, 그만 좀 하래도. 왜 이리 때를 쓰냐? 엄마 아빠 고생해서 일하는 거 몰라?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온갖 말로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저 몰래 눈물을 훌쩍거리며 잠에 드시곤 하셨죠. 그래도 머리가 크니 가난이 부끄러울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좀 때도 덜 쓰고 심부름도 해드리며 일을 도와드렸죠. 또 그 무렵 부모님의 비밀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는 한 가지 작은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제가 뱃속에 있었기에 결혼이 급한 것이기는 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친가 쪽도 외가 쪽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질 않았어.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엄마 아빠는 행복하단다. 어머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전 꽤나 속이 상했어요. 사실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웨딩 앨범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사춘기가 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죠. 한때 너희 엄마가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난리였지.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유심히 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TV에 결혼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무척이나 부러운 눈으로 TV 속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어쩌다 웨딩드레스라도 나오면 정말 TV에 홀린 것처럼 눈을 떼지를 못했죠. 아이고, 참 이쁘기도 해라. 옷 좀 저리 고울까? 신부는 좋겠네. 상우야, 저 웨딩드레스 너무 이쁘지 않니? 어쩐지 두 분은 사이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누구보다 성대하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결혼식조차 하지 못하셨다니. 물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로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을 올려드려야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결혼식 안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미 결혼식을 했어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진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사진을 남기는 것도 많고요. 물론 저는 부모님에게 진짜 버진로드를 밟는 결혼식을 선사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곳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웨딩홀을 빌려서 부모님 아시는 분들 조금 불러 모아서 소소하게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로맨틱한 구석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저라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돈이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용돈 좀 더 줄 테니까 괜히 힘들게 몸쓰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냥 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서 얼버무리며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식을 위해서였다는 건 비밀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보다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결혼식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것에는 턱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나마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비로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벌면서 대학교 가서도 알바를 하고 취직해서 일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금방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집이 조금 더 기울어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어쩌니 상우야. 대학교 등록금을 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이라도 알아볼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성적도 나빴고 대학엔 관심도 없었어요. 대학을 그래서 안 가겠다고? 네, 전 안 가고 싶어요. 별로 미련 없어요. 솔직히 대학은 가고 싶었기에 어머니가 빤히 가슴 아파하실 걸 알았어도 퉁명스레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휘청 기울어버린 집안 사정도 살려야 되니까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들도 모두 집에 가져다 드렸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던 어머니까지 식당에 나가 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당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힘내서 벌어야 얼른 하루라도 빨리 일어서죠. 우리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기운내요. 상우야, 기운내자. 그럽시다. 고마워.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어머닌 그래도 참 긍정적이셨어요. 분명 힘드실 텐데도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직감이 무서운 게 전화가 오기 전부터 괜히 손이 저릿하더라고요. 상우야, 네 어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 얼른 와라. 네? 아버지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착하니 어머니 수술에 들어가셨고 아버진 기운 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저와 아버진 그저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분하게도 뺑소니 사고였어요. 오토바이가 밤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머니를 치고 간 거였고 어머니는 그대로 날아가 머리를 다친 거였죠. 신고자가 조금이라도 일찍 어머니를 발견했더라면 뺑소니가 아니었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어머니는 늦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바람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 그때 세상을 많이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저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건지. 어머니께 모진 말했던 기억들과 반대로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너무도 아파왔어요. 다행히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길었어요. 후유증도 있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고 저와 아버진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벌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아들, 남편, 나 때문에 고생하네. 엄마, 그런 말 마요. 엄마만 나오면 돼. 그리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쇠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젊은데 내가 왜 힘들어요? 엄마 위에 일부러 말 그리하는 거 알고 있어. 상우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다. 너 대학도 못 보내줬는데.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나 요즘 친구들 만나 놀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그리고 대학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야. 당시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일은 다 했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코피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앞에선 걱정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아 밝게 웃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고생 또한 언젠가 지나갈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아버지와 버티던 시간이었죠. 상우야, 한창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그럴 나이인데 아버지처럼 돈 벌게 해서 참 미안하다. 부모로서 면목이 없구나. 어쩔 땐 아버지께서도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외려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얼른 일해서 수술비도 갚고 엄마 일어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똘똘 뭉쳐서 노력을 했기에 위험했던 시기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니 이제는 저도 저 혼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될 나이더군요. 이제 슬슬 결혼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왔고 게다가 마침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당시엔 참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오빠, 우리도 슬슬 결혼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야지. 어머님부터 뵈러 갈까? 심지어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자로서 한마디로 자존심이 있지. 제가 모든 걸 다 해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덕분에 저는 집안 사정이 나아진 뒤로는 오로지 저 하나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어차피 두 분은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 것이 어쩐지 찜찜했죠. 하지만 그것도 여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올수록 점점 제 마음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의 집안이 잘 살았던 것도 한몫했어요. 예비 장모님은 절 처음 볼 때부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아휴, 고졸이라고?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아니, 은지야, 너 어떻게 고졸을 결혼 상대로 데려올 수가 있니? 엄마, 오빠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막노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졸이 그리고 뭐 어때서? 대학 나와야 꼭 성공해? 오빠도 나중에 회사 차리고 사장님 될 거야. 사장님 같은 소리 좋아한다.
고졸이 회사 차를 성공한다는 건 다 옛날 말이지. 나도 아는 걸. 젊은 네가 모른다는 게 한심하다. 저기 상우 씨,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설사 자네가 뭐 성공이라도 해서 번듯한 직업 가지고 오면 모를까. 우리 집안에서 고졸을 사위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사실상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장모님 눈에 들어야겠다는 오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친다고 했을 땐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당시 제 눈엔 성공이란 글자만이 보였어요. 상우야, 쉬엄쉬엄 적당히 해라.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 해. 가끔 어머니가 절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버지가 건강식품을 챙겨주시곤 했지만 그것도 어느 한 구석에 박아놓곤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1년을 투자하고 밤을 새워 일하니 점점 뭔가 보이더라고요. 허나 사업가는 제 그릇이 아니었나 봅니다. 1년이 지나갈 무렵 잘 될 것 같았던 회사가 모래성처럼 하루 안에 무너지고 빚만 가득 떠안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행히 여자친구가 결혼 아니면 안 된다고 장모님을 설득해 어찌어찌 설득해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장모님은 늘 저를 딸 빼앗아간 도둑놈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어떻게 해야 성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죠. 저는 일에만 집착하듯 매달렸고 일하느라 부모님을 못 찾아간 적도 많았어요. 결혼 생활은 어때? 아내랑은 잘 지내고 있니? 우리가 언제 한번 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저녁에 전화할까? 저녁이요?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상황 보고 못 받으면 문자 넣을게요. 그래, 알겠다. 늘 밥 든든히 챙겨 먹고 다니렴. 안부 전화를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락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내일 빨리 일을 나가야 해서 오늘 야근해가지고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찍 전화를 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찝찝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허나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는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명절 때 얼굴 한번 보자며 제 걱정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부모님보단 장모님을 많이 배웠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거 받으세요. 장모님 집에 가면 늘 좋은 건강즙 세트를 그렇게 많이 들고 갔는데 장모님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저 뚱한 표정으로 받으시곤 들어오란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찔렸어요. 장모님 말씀대로 고졸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자네, 진급은 언제 하나? 진급할 때 되지 않았나?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능해라. 빚은 언제 갚을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의 이런 말들을 하도 듣다 보니 나중엔 이런 말들이 다 상처가 되었고 아내 몰래 소주 한두 잔을 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당시 부모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한 뒤 치킨집을 차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먹고 사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마음이 힘들 땐 부모님의 가게로 전화해 목소리를 듣곤 했어요. 상우야, 근데 너 요즘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네, 별일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만 잘 챙기면 된다. 부모님께는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얼버무리곤 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건 바로 아내와 이혼하면서였어요. 정확히는 아내가 바람핀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죠. 어느 날인가 퇴근을 하고 일찍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딨어? 몇 번을 불러봐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침실 쪽 방문이 살짝 열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요. 이상해서 다가가 보니 아내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차마 못 볼 광경을 보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고함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나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아내는 제게 싹싹 빌면서 다신 이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제 눈으로 본 이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바람핀 건 신혼 초기 때부터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장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발벗고 돈 벌러 다닐 때 아내는 다른 남자 만나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도 제 앞에선 늘 현모양처인 척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던지. 어머니, 저입니다. 그래, 상훈이? 무슨 일 있니? 어머니, 그게...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그만 다짜고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다 큰 사내놈이 눈물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놀라 저희 집으로 내려오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와 아내 사이의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막힌 건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자기 딸이 바람펴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걸 알면서도 기세등등하시더라고요. 물론 내 딸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자네가 늘 밖에만 돌아치니 당연히 내 딸이 외롭지 않았겠나? 그리고 말 들어보니 내 딸 생일도 잊어먹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며. 어떻게 남편이 돼서 그럴 수가 있나? 내 딸이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냥 부부 사이의 사소한 일이라 치고 넘어가 주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 앞으로 건물 하나 넘겨주겠어. 어때? 이 정도면 꽤 쏠쏠한 보상이지? 장모는 웃으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표정은 이미 제가 수락할 걸 예상이라도 한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마저 돈으로 저를 쥐락펴락 하시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장모님에겐 사위 대접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걸요. 왜 그간 장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건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앞을 막아서서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신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지금 그쪽 따님이 잘못하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내 아들한테 건물 넘겨줄 테니 넘어가라고요? 어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상우야, 가자.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뭔 착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쪽 아들이 제게 결혼시켜달라 빈 겁니다. 없는 총구석 집안에 고졸 출신 사위를 누가 받아주는 집안이 있답니까? 당신 아들이 하도 빌빌거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겁니다. 그러고도 진급 하나 못해서 절절매는 주제에 이런 사위 나도 필요 없습니다. 네, 도로 가져가세요. 제 입장에서야 얼른 반품하면 좋죠. 장모님이 저렇게 말씀을 끝내셨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그야말로 너무나 사악한 인간처럼 느껴져 말이 나오질 않았죠. 근데 그 침묵을 뚫고 장모의 따귀를 올려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유순하시고 온화한 성정 탓에 벌레 한 마리 못 때려 죽이던 어머니께서 분을 못 이기시고 그대로 장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감히 누구 보고 어따 대고 반품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제 귀한 아들 보고 그런 말 하셨다간
뼈도 못 추리실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던 아내도 모두 놀랐고 뺨을 맞은 장모도 당황해선 맥을 추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장모를 한번 노려보다가 제 손을 붙들며 나가자 하셨죠. 그런데 뒤이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집안과 인연 맺지 않았어. 왜 그간 말도 안 하고 혼자 속을 썩이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의 질책 같은 말이 가슴에 와닿자 그 순간 목이 메일 듯 눈물이 터져나왔고 바보처럼 저는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도 당시 옆에서 묵묵히 제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속으로 마음이 쓰리셨을 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 뒤에도 이혼의 과정은 장모 때문에 순탄치 않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이 옆에 계셔 주었어요. 상우야, 뭐든 다 털어놓고 상의하자.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분명 혼자였다면 힘이 들었을 테지만 든든히 제 뒤를 버티고 계신다 생각하자 두려울 게 없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는 늘 한두 마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고 덕분에 전 이혼 소송도 잘 마칠 수 있었고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야,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바쁘게 몸 놀림에 살다 보면 상처도 잊혀지고 힘들었던 일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 집에 있지 말고 회사로 얼른 나가거라, 응? 제가 조금 우울하고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귀한 조언을 해주신 것도 부모님이었어요.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지만 막상 부모님 말씀처럼 다시 일선에 복귀하고 나니 할 일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알다 보니 절 많이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또 한 번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지라 예전과 달리 부모님 가게에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부모님 가게에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두 분이서 홀을 지키다 보니까 배달이 들어오면 배달 대행 기사님을 썼었는데 조금 한가할 때는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차라리 한가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배달 대행 기사님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먼 거리나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겨울 빙판길은 아버지가 운전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잘 살지.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애비가 오토바이만 몇 년을 몰았는지 알아? 사고 한 번 낸 적 없으니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아들. 근래 들어 배달하는 기사들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뉴스가 흔히 떠돌았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기사를 쓰고 아버지 본인은 가게만 지키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배달 대행 기사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면서 가게가 한가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스스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것을 만류하고 제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배달기사를 부르게 했어야 하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차차 저는 조금씩 기반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힘든 시기를 넘기면 언제나 행복한 순간이 온다고 바빴던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하였고 생각보다 크게 연봉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빚도 갚고 혼자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크게 늘어났죠. 그렇게 스스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걸 떠올리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직장 동료였어요. 상우 씨, 예전에 나한테 말하던 거 기억나요? 부모님 결혼식 시켜드린다고 했던 거. 나 그 말 듣고 그때 꽤 놀랐었는데. 결혼식 해드렸어요? 아, 그게 바쁘다 보니 저도 잊고 있었네요.
직장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땐 마치 머리를 망치로 콱 맞은 듯 했어요. 왜 내가 이걸 잊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왜 지금에서야 이걸 기억하게 된 건지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소원을 이룰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오로지 부모님 결혼식에만 쓸 돈을 목적으로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과거 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큼직큼직하게 모이는 돈을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부모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흐뭇하고 기뻤죠. 그 때문에 명절 때 부모님을 뵈러 가더라도 그 돈만 생각하면 정말 매일같이 싱글벙글 웃음이 났습니다. 아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냥요. 갑자기 이유 없이 웃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얘가 실도 없다며 뭘 그렇게 웃냐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때마다 차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냥 부모님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게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저는 회사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상우야, 얼른 여기로 와라. 너희 아버지가 얼른 병원으로 와라. 제 귓가로 들렸던 어머니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회사에 있던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한참을 더듬더듬 이야기했죠. 차를 몰고 가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라는 말만 하는 통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간신히 어머니에게 들은 정보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내려서 하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달려오는 통에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제가 헉헉거리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계셨죠.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몇십 분을 옆에서 다독여드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기사를 부르지 않고 가게가 안 가니까 이번 배달은 내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20분 정도 안에 금방 돌아왔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이 될 때도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할 때 구급대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급하게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설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성할 곳 하나 없는 채로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는 차량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도무지 꿈만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웃으면서 대화를 했던 아버지인데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루하루 점점 나빠 보이는 기세의 아버지를 보자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실려오신 뒤로 잊고 있던 두 분의 결혼식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비록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웨딩홀을 빌려서 두 분의 지인을 모셔서 한껏 축하받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두 분이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 지금껏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맹세하는 결혼식 정도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쩐지 아버지는 모든 이의 예상보다 길게 생명을 이으며 삶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신기하네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버티는 것도 떠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마지막 결혼식을 올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을 적에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가난해서 두 분이 평생 결혼식 한 번 올리지를 못했다. 딱 목사님 한 분만 더 부를 테니까 어머니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게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아버지 자리 커튼을 치고 조용히 하겠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큰 배려를 해주더군요. 1시간 정도면 저희가 1인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도 있으니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병원 측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듣고 저는 그날 바로 어머니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입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며칠 뒤 웨딩드레스를 받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던 어머니. 비록 예상했던 느낌의 기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지어드리던 순간까지도 설마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마음에 두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고맙다, 상우야. 네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기특하다, 내 아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지어드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는 직접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명의 줄 때문에 턱시도를 입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어머니의 결혼식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칙칙한 병원에서 목소리를 죽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여쁜 꽃잎이 뿌려진 버진 로드도 없었고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목사님의 주례가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함께해준 간호사분도 의사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의 눈가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조금 먼 발치에서 망연하게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는 건데. 결혼식 내내 수많은 후회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허나 슬픔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비록 어떠한 의식도 없는 상태이지만 기분 탓인지 너무도 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못다 이룬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례가 끝난 뒤 저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처음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사는 거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와 너무나 죄송해요. 아버지가 비록 의식이 없으시다고는 해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내심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한 아버지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걱정할 일 없게 평생 잘할게요. 그러니 편히 눈 감으셔도 돼요.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건데 아버지는 분명 그때 제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있고 딱 며칠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은 아마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어서 편히 이승을 등질 수 있던 게 아닌지. 지금 전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린 사업도 성공해 꽤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시겠죠. 사연을 쓰면서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나 몇 번이나 글을 중단하고 휴지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막상 끝까지 쓰니 결혼식을 치러드렸던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어서 행복했네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면서 행복해 하시리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